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도 3.1절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 교과서에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대부분 학생들은 이 앞부분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죠. 저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 기미독립선언문을 처음 낭송한 1919년 3월 1일을 독립기념일 혹은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남선 선생은 이 선언문을 쓴 것만으로도 영원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치게 가짜 좌파들은 최남선이 일제 말기 강제로 일본이 보유한 몇 개의 일을 근거로 그를 친일파로 몰아내쳤습니다. 동경 유학생 시절 28 독립선언문을 쓴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어제 기념식에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다시 들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세계의 곡창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에 의해 이 구소련에 강제 편입된 나라죠. 소련이 2차 대전 승전국이 되면서 홀로 도모르라고 불린 600만 명 대학살은 역사 속에 파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1년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우크라이나는 다시 독립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을 강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유럽연합, 그는 EU,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일본, 캐나다, 폴란드 등 동맹국들의 정상들과 함께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동맹과의 통화에 문재인은 빠졌습니다. 뒤늦게 대외 제재 방침을 밝힌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면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외 제재에 동참한 EU 27개 나라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 통제, 미국이 가한 수출 통제를 면제받았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미국과 수출 통제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를 잃고 대러시아 제재 명분도 잃고 수출 통제 면제라는 실익도 놓쳤습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암호장치 등 많은 분야에서 대러시아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에 묶이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른바 FDPR 적용 대상국이라고 그러죠. 그 대상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자유진영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판에 민주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두고 6개월짜리 이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벌이진 일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세계의 놀림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푸틴이 광기어린 러시아 침공은 세계를 다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절대로 말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종전선언 같은 이 종이로 된 약속은 언제든 휴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적의 도발에 반격할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평화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말을 하는 윤석열을 이재명은 마치 전쟁광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아주 뚜렷해지면 선제 타격을 하는 방법 외에는 그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왜 전쟁광입니까? 유럽에서도 독일의 본격적인 무장은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상비군이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던 독일이 지난 일주일 새 기존 군사 안보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며
국방력 강화와 나토의 책임있는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그걸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대전 패전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로 안보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책혁명이라고 썼습니다. 온갖 외교적 협상 노력을 무시한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을 깨웠다. 지금 울라프 숄츠 총리는 사민당 출신이죠. 이 숄츠 총리는 2월 27일 의회에서 국방정책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숄츠는 독일 국방비를 올해부터 전체 GDP의 2%로 끌어올리고 1000억 유로의 국방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독일 국방비는 GDP의 1.4%이고 미국은 3.74%입니다. 숄츠의 말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발사 안 되는 총, 날지 못하는 전투기, 항의하지 못하는 전함으로 독일군을 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조성되는 1000억 유로의 기금으로 구입 예정이던 F-18 호원이 전투기 대신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숄츠가 이 독일 의회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독일이 더 이상 느긋하게 물러앉아서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안보와 그래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그리고 천연가스 이건 러시아에서 갖고 있는 천연가스죠.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안보와 천연가스를 즐기고만 있지는 않겠다.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대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 정부의 줄타기 외교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질서 재편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무역전쟁, 화폐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문재인은 명분도 실익도 놓쳤습니다. 미중 줄타기 외교라고 하지만 중국에 굴신하고 미국에는 이눈치 저눈치 보는 아마추어 좌파 외교가 빚전 참사입니다. 자, 안철수 문제 얘기하죠. 안철수가 1일, 그러니까 어제 3일째 윤석열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 27일 점화된 단일화 결렬 공방으로 코너에 몰리자 태도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이날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3주 전에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가타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이 책임을 윤석열 쪽에다 또 떠넘겼습니다. 이태규 총괄이 장제원을 2차례 만나 협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사흘 전에 연락이 왔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 의원이 들어보러 갔다. 그 뒤에 한 말 역시 자기 변명입니다.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을 들을 줄 알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도 국민의 지지도가 6배, 7배 차이가 나는 윤석열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으로 패배의 수렁을 파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정권교체라는 말이 안 보인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 정권교체라는 대의에는 공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철수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기 상황이다. 지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 열망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기자가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묻자 그는 제가 3주 전에 전 국민 앞에서 제안을 했지 않았나 하면서 여전히 여론조사 경선을 고집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그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이어령 선생 빈소에 가서도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희 의원을 통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3주 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한 제안에 대한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대답이 바로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자는 답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자신이 윤석열에게 양보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대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국민 경선에 대한 입장을 들을 거라고 기대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정확한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만날 용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단일화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단일화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수우파 자유우파가 보여줄 것은 범자유진영 국민의 단일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든 안철수 진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지를 철회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다들 아시죠? 이 임명진 목사와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인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안철수가 주장하는 국민 경선이 결코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이 우선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국민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안철수의 정치적 소신은 아직과 불통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권영세는 단일화에 지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실무협상은 매번 할 때마다 부인당하는 입장에서 본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먼저 단일화 끈을 놓는 일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태규가 여론조사 수용이 선결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자들이 묻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나섰던 모든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협상 테이블 위에 여론조사 경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자, 선거 막바지에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시민들 가운데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깨시연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정당입니다. 깨시민당이라고도 하더군요. 그 깨시연당이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 그러니까 2년 전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윤석열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깨시연당은 그 집회의 핵심 참가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행사를 앞두고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풍선도 나눠줬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프를 입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드레스 코드는 국민의힘과 문파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이라고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른바 문파 집회였던 이 집회에서 사람들은 문재인 욕을 스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쯤 윤석열 후보가 깜짝 등장해서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중간에 오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부정부패였고 깨끗한 바른 나라 만들자는 데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과 1일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솔직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김동연은 1일 오후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 이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 개헌,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김동연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정치판을 바꾸고 세력 교체하자고 한 주장이 결실을 맺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좋은 호응을 보여줬다. 그는 정치판에 들어오자마자 안철수처럼 이 빈곤한 철학을 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학이 빈곤한 자는 아무런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입신양명을 위해 혹은 단순한 권력욕으로 정치에 뛰어들고 선거에 나섭니다. 진정 국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정신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윤여준과 이 법륜이 스님입니까?
이 윤여준과 법륜 등 사회 종교계 원로라는 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당선 시에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게 그것입니다. 윤여준 등은 중국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런 내용의 긴급 제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통합정부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여준이 내세운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의회의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 해결책으로 당선인이 인수위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기구 발족과 책임 총리 등 초당적 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통합정부를 주장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그랬습니까? 너무 속보이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재명을 반색했습니다. 그가 명동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원로분들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재명이 통합정부 구성, 통합의 정체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윤석열은 동작구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인가? 문자적으로 직격한 겁니다. 윤여준의 이 발언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말을 포장한 데 불과한 거라는 걸 윤석열은 간파한 것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엔 10.0%포인트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칸타코리아가 서울경제의 의뢰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4.1%, 이재명 34.1%. 이 조사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 길러를 놓고 이 책임 공방을 이어가던 때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단일화가 무산돼 이재명 지지가 급격하게 치솟고 책임 공방으로 시끄러울 때 보수 우파가 다시 윤석열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칸타코리아가 지난달 23일과 24일 조실보 의뢰로 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36.5%, 그리고 이재명 34.9%로 박빙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번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1.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입니다.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0.5%였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이 조사보다 이틀 전인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 45.4%, 이재명 42.3%, 3.1%포인트 차가 납니다. 그리고 안철수 5.5%, 심상정 2.1%,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의 3.1%포인트 차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 조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지역별 표심입니다. 서울은 윤석열이 45.4%를 얻어 39.8%를 얻은 이재명을 크게 지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인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이 45%의 지지를 얻어 43.8%를 얻은 윤석열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또 하나 이 전통 텃밭의 표심 이탈이 보였습니다. 보수의 안방인 대구, 경북, 이른바 TK에서 윤석열은 59%의 지지를 보였으나 이재명도 30.1%를 얻어 마의 3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재명은 62.8%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윤석열도 27.5%를 기록하면서 마의 20% 선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윤석열이 2030 세대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강세에 있으며 이재명은 40대와 50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 30대 윤석열 44.5%, 이재명 38.5%인데 전 연령층에서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유사사회주의, 즉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여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을 지키느냐, 헌법을 파괴하느냐를 결정하는 대회전인 것입니다. 또 한편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을 가진 인간을 뽑느냐, 여전히 우리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판치는 짐승의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이다, 인간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